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의 소름 끼치는 의문사. 꿈에서 나는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고 놀고 있었어. 시간은 새벽 2시경이었지. 그때 영호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 시간에 뭔 일로 전화를 했지? 하고 의아해하면서 나는 영호의 전화를 받았는데 얘가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나 지금 학교 옆 X 건물 앞인데 엄청 급한 일이니까 당장 20만원 현금으로 들고 여기로 바로 와줘. 딱 이 말만 하고 끄는 거야. 꿈이었지만 어이가 없었지. 새벽에 현금 들고 나오라고 할 정도로 친한 애도 아니었고 번호만 저장된 있었지 연락 한 번 한 적 없었던 친구거든. 어쨌든 나는 현금 20만원을 챙겨서 영호가 있는 곳으로 갔어. 새벽 2시에. 물론 꿈이니까 갔겠지. 현실이었으면 안 갔을 거야. 그렇게 영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내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내 어깨를 타 하고 잡더니 학생 내가 많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현금 20만원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라고 물으시는 거야. 나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다시 가던 길을 갔어. 근데 잠시 뒤에 또 그 할머니가 학생 내가 진짜 급해서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빌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야. 할머니 사정이 왠지 딱해 보였지만 난 할머니에게 지금 돈을 빌려드릴 수 없는 사정을 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그러자 할머니는 다짜고짜 나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 너 영호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는다. 왜냐면 걔 3일 뒤에 죽을 애거든. 그 순간 꿈이 깼어. 꿈 내용 끝 꿈이 너무 생생하기도 했지만 일단 내용이 너무 꺼림칙했지. 다음날 이 꿈 내용을 영호에게 말해줄까? 하고 고민은 했지만 영호에게 말하진 않았어. 그냥 개꿈 가지고 오버하는 거 같기도 하고 이런 미신 잘 믿지 않았거든. 좀 찝찝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겼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2일째 되는 날 야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난 전날 꾼 찝찝한 꿈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영호에게 다가가서 내가 전날 꾼 꿈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영호야, 진짜 이거 개꿈인 거 아는데. 그래도 내일 토요일이니까 절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고. 집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만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지.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속에는 그 꿈이 너무 찝찝했었나 봐. 영호는 알았어. 내일 약속 없으니까 집에만 있겠다고 대답했고 우린 그날 그렇게 헤어졌어.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등교를 했어. 가방을 풀자마자 영호 얼굴 보러 영혼의 반으로 갔는데 얘가 학교를 안 온 거야. 그리고 몇 시간 뒤 영혼의 반 담임이 한 이야기가 영호가 죽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정말 발가락 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아서 굳어버렸어. 뭐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때 감정은 표현 못하겠지. 영호가 죽은 사이는 못 들었었어. 아무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영호가 죽고 몇 주 뒤에 영호 베프한테 사인을 들었는데 자살이었대. 두 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 제가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선생님. 전 의사입니다. 선생님. 혹시 사이코패스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흔히들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들 하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감정의 개수가 모자라거나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지를 때 느끼는 공포감이 쾌락으로 바뀌어져.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저는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자신이 마치 사이코패스인 척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전 그들을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전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 가정의 장으로서 착실히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미약한 수준이고 뭐가 어찌됐든 전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선생님 물론 그 사고는 의료사고였고요. 저는 그 사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선생님,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죄책감은 저한테 아주 큰 쾌감을 선사해요. 선생님이 상상도 못할 만큼이요. 제가 비굴해질수록
제가 나락으로 떨어질수록 저는 엄청난 말도 못할 쾌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제가 사이코패스냐고요? 아닙니다. 죄책감은 인지할 수 있어요. 다만 전 그 단어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 뿐이죠. 쉽게 말하자면 죄책감을 쾌감으로 인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 몸이, 제 뇌가. 그래서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로 증언을 할 거고요. 물론 당신은 지금 의료사고로 죽어요. 네, 그렇게 운다고 달라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당신이 울수록 저에게 목숨을 구걸할수록 저는 쾌감을 느낄 뿐입니다. 내가 사이코패스라고요? 쾌락을 얻기 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면 우리 모두 사이코패스겠네요. 하하하, 그건 분명 좋은 세상일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병원의 복도. 겨울 어느 날 비가 내릴 듯한 날씨의 저녁. 경운복도 창가의 온냉방기에 온풍이 나오고 있었다. 조용한 복도에는 온냉방기 돌아가는 소리만 나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복도에 있는 의자에 한 여자가 온냉방기를 조절하려는 듯 보였다. 조작법을 모르는 듯하여 도와주려고 갔다. 여자나 꼬마 여자, 이런 식으로 있었고 꼬마 여자는 의자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자에게 버튼 조작법을 알려주려는데 여자가 전원 버튼 쪽을 누르는 듯 했다. 그 순간 온냉방기가 꺼지면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이거는 전원 버튼이에요 웃으며 누르는데 여자가 이거 안 눌. 말하는 순간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막 뿜어지기 시작했고 옆에 서 있던 꼬마애가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다. 여자와 나는 너무 놀래 꼬마를 봤다. 꼬마는 눈과 입이 새까맣게 뚫려 있었는데 우리를 보고 있었다. 여자와 나는 너무 무서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자는 내 팔을 붙잡더니 꼬마를 보며 간신히 이제 어떡하죠? 라고 말하는데 꼬마의 얼굴과 기괴한 웃음소리가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기절했다. 네 번째 이야기, 스튜어디스의 증언. 네, 저희 비행기는 멕시코 X공항에서 미국 X공항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였고요. 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저희 비행기가 출발할 때였어요. 저희 비행기는 아주 작은 12인승의 경비행기이기 때문에 이착륙 시 진동과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이죠. 이륙할 때 진동 때문에 기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신혼부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부부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아주 평범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는 깊게 잠들고 있었는지 그 심한 소음과 진동에도 깨지 않았어요. 의심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물 좀.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제 의심이 더욱 깊어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비행기가 작다 보니 아까 얘기했었죠. 네, 진동과 소음이 크다고요. 그런데 아기는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담요를 들고 그 부부에게로 갔죠. 아기가 아파 보인다고 말을 하고 담요를 주었는데 그 부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하다며 담요를 받았어요. 그 부부 중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담요를 두를 때 아기 팔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기체가 기류를 만나 흔들린 순간 아기의 팔이 죽은 사람의 팔처럼 축 늘어졌어요. 그걸 보고 기겁한 저는 바로 부기장에게 알렸어요. 어떤 부부가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가 죽은 것 같다고요. 그러자 부기장이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는 오더를 내려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왔죠. 경비행기는 스튜어디스가 한 명밖에 못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 사실을 그 부부에게 들킬까봐 내색하지 않고 그 부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기가 많이 아픈 것 같다고 필요하면 열이라도 재드리겠다고. 그 말을 하면서 아기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너무나. 네,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아기의 이마까지 설명해 드렸나요? 네, 저는 이때 아기가 죽었다고 확신했어요. 이마가 너무 차가워 깜짝 놀란 저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부부의 눈을 보았죠. 부부의 눈은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눈빛이었어요. 자신들의 아기가 죽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기지를 발휘해 애가 많이 아프면 공항에 의료진을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부부는 손사래를 치며 그럴 필요 없다고 저에게 너스레를 떨며 얘기했어요. 그러곤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아직도 소름이 끼쳐요. 어쨌든 저는 즉각 부기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부기장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형사님. 네.
아기 배에 수술한 것 같은 흔적이요. 배에 그런 흔적은 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12XX 년 멕시코의 한 부부가 자신들의 아기의 장기를 제거한 후 고정된 코카인을 넣어 미국으로 미립국을 시도하던 중 부기장의 신고에 덜미가 잡혀 미국의 X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위에 글은 그 당시 스튜어디스의 증언이다. 5번째 이야기, 성인 PC방 알바. 저희 집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보증으로 산 덤이 같은 빚을 지고 월세 지하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찌어찌 중학교까지는 졸업했지만 고등학교는 제가 판단하기에 다닐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었죠. 그 길로 학교를 나와 17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긴 게 또래 친구들보다 세월을 3배쯤은 더 맞은 비주얼을 자랑했었고 편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에 성인 PC방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간대는 오후 18시부터 오전 9시까지 월급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장님이 타 알바에 비해서 노예 월급을 주셨죠. 근데 손님도 야간에 많이 와봤자 6에서 8명 사이이고 할 일이 전혀 없는 땡보직이었죠. 알바를 하면서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이 3개의 게임을 거의 정복할 정도로 게임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이곳에 뭔가 재미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바로 4번 방과 6번 방인데요. 컴퓨터와 침대가 놓여있는 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 방이 제일 구석진 쪽에 있고 4번 방은 말 그대로 카운터를 기준으로 4번째에 있습니다. 근데 꼭 새벽 3, 4시쯤 되었을 때 혹은 손님이 없거나 1명 정도 있을 때 4번 방에서 알바야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한참 사냥하고 있던 저는 마을로 귀환하고 뛰어가곤 했는데 문 앞에서 노크하면 아무 인기척도 없고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다른 방인가? 하고 카운터로 뛰어가서 확인해 보면 가게에 저 말곤 아무도 없거나 매일 8번 방으로 출근하시는 하이로 하시는 아저씨밖에 없었죠. 혹시나 해서 부르셨냐고 물어보면 안 불렀다고 하시고요. 다음은 6번 방인데 이 컴퓨터가 정해진 시간은 없고 새벽 2시부터 7시 사이에 2~3번 정도 자동으로 켜진다는 거예요. 손님이 나가고 계산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도록 되어 있는데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6번 방에서 컴퓨터 켜지는 소리가 납니다. 카운터 컴퓨터로 보면 분명 손님이 왔을 때 컴퓨터를 켰다는 표시가 떠 있고요. 제가 사냥을 하고 있거나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두었고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카운터 컴퓨터로 바로 꺼버리는데 바로 끈 날은 꼭 12시간 후에 다시 켜집니다. 원래 이런 쪽에 무관심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편하게 게임과 영화를 즐기면서 꿀알바를 했는데 문제는 새벽에 놀러오는 제 친구가 까무러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쪼잔한 분은 아니셔서 새벽에 손님 없을 때 친구 한 명쯤 와서 노는 건 뭐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알 친구를 불러서 같이 게임을 자주 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주간 땜빵이나 제가 쉬는 날 땜빵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타 지역에 리니지 정모가 있어서 걔한테 땜빵을 맡기고 한참 놀고 있는데 전화가 7통이 찍혀 있더군요. 시끄러운 걸 싫어해서 저는 폰은 무조건 진동으로 해놓는데 깜짝 놀라서 전화하니깐 얘 목소리가 까무러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야야 진서가 시발 난 못하겠어. 나 갈래. 왜 그래? 뭔 일이야 왜? 뭔데? 빨리 말해봐라. 아니 뭔 여자가 게임하고 있는데 쳐다봐. 아 시발 나 지금 밖에 나와 있다. 여자? 뭔 여자? 야 그게 뭔 소리야 가게는 어쩌고 미친놈아. 아니 몰라 그냥 뛰쳐나왔다. 나 무서워 죽겠어. 가게 아무도 없어. 아빠 오라고 했어. 오면 문 잠그고 갈게. 아 진짜 시발 나 소름 돋아 죽겠어. 등치는 소만한 새끼가 진짜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지랄하지 말고 가게 지켜. 나 욕 처먹어. 나 못해 시발 못해. 안 해. 그만둘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아 또라이 새끼네. 이거야 그럼 막차 알아봤어. 타고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있어봐. 말은 이렇게 했어도 속으로는 아 이 새끼가 뭔가 보긴 봤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11시 50분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막차가 새벽 1시 5분에 있더군요. 저는 이런 긴박한 상황을 혈맹원들에게 전달했고 시발시발 하면서 부분 주영님께 뒤를 부탁하고 내려갔죠.
솔직히 겁대가리라고는 없어 보이는 친구놈의 아연실색하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으니까 많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전화를 했는데 친구 아버님이 오셔서 같이 가게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게 무슨 사단인가 싶었죠. 그러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얘 아버지가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대. 문 잠그고 갈게 미안하다. 가게 도착하면 전화 주라. 솔직히 저는 매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쉬는 날타 지역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정모하는 날에 그것도 저는 혈맹군주이자 주처였는데 터무니없는 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친구놈 아버지까지 나서셨다고 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톡을 보내고 가게에 도착했는데 아니 이 자식이 가게 간판이고 불이고 다 꺼버리고 갔더군요. 제가 간다고 했으면 그냥 둬야 되는데 그냥 마감까지 치고 갔구나 생각하고 가게 들어가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시발놈아 나 지금 가게니까 빨리 튀어와라 짜증나 죽겠으니까. 야 아무것도 없냐? 야 진짜 나 거기 못 가겠어. 진짜 무서워 죽겠어. 지랄하지 말고 튀어와라 진짜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너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핑계를 댈 거 아니냐. 그렇게 친구가 와서 구석대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둥. 무슨 하반신 없는 여자가 천정 쪽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물었습니다. 야 그런다고 마감을 치고 가면 어쩌냐. 내가 온다고 했으면 불은 켜놔야 될 거 아니냐. 친구 몸에 닭살이 매우 심하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더니 괴성을 지르며 야 나와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 새끼가 왜 저래 하고 따라갔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마감을 치고 나온 적 없고 아버지께서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건문만 잠그고 바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쯤 되니 저도 약간 소름이 끼치긴 하더군요.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써놓고 보니 핵노잼이네요. 그곳에서 제 경험담은 그냥 게임을 하다 보면 시야 구석에서 그림자 같은 게 쓱쓱하고 지나가는 것 정도. 저를 부르는 목소리와 컴퓨터 부팅밖에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적응이 돼서 4번 방에서 부르는 소리 나면 그냥 쌩 깠는데 부르기만 할 줄 아는 귀신인지 아무 문제 없더군요. 지금도 그 친구와 술자리를 가질 때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만료할 때는 친구들이 까무러치곤 하는데 글로 쓰려다 보니 노잼이네요. 있었던 그대로 사실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귀신이 무서우면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안 무서워하면 됩니다. 그냥 걔네가 뭘 하든 관심 안 갖고 쌩까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정 맞게 구시면 오히려 걔네들이 더 귀찮아해요. 6번째 이야기, 남편의 친구. 그는 남편의 친구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라고 했다. 남편의 가족들과도 고루 안면을 트고 있는 부침성 좋은 남자였다. 이제 가려고? 그가 묻는다. 체액으로 젖어 불쾌해진 시트가 에어컨 바람에 다시 바삭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아니, 아직. 호텔 벽 한쪽에 걸린 소리 없는 벽시계를 통해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은 일렀다. 그럼 이리 와. 한 번 더 가자. 그는 매끄럽게 웃으며 팔을 벌렸다. 남편과 비슷한 체형의 그는 함께 지낸 세월의 힘인지 남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배를 누르는 무게감이나 가슴을 쥐는 악력이나 끝내는 방식까지 비슷했다. 원하는 게 있을 때만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람 좋은 미소도. 나는 그들의 미소를 흉내냈다. 내가 좋아. 글쎄. 애매하게 답을 피한다. 그것도 남편이 자주 쓰는 대화법이었다. 너무해. 친구 아내를 유혹해 놓고서. 그는 의외로 정색을 했다. 그 얘긴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랬다. 함께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남편을 잠깐 잊어두기로 했다. 그는 남편의 친구가 아니며 나 역시 기혼자가 아닌 것으로 나는 궁금해졌다.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더 무거운 것은 어느 쪽일지. 알량한 우정일까? 껍질 같은 죄책감일까? 혹은 둘 다 상관없이 아직 젊고 쓸만한 친구의 아내에 대한 욕정만이 실제하는 걸까? 그래,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난 거였지. 타액이 묻은 입술은 한결 부드러웠다. 덩달아 미소도 미끄러웠다. 처음 만난 사이라도 연인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기혼자가 하는 연인이라는 말의 숨은 뜻은 암시라고 할 것도 없이 명확했다.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는 순간의 유희와 닮은 연애. 그는 눈치 빠르게 내 말을 알아들었다. 안 될 게 뭐 있어? 나는 그들처럼 웃으며 벗은 몸을 기댔다. 사진 한 장 남기자. 첫날 기념. 응. 괜찮아. 알아서 잘 숨길 거니까. 자기보다 더 곤란한 사람은 나야. 진짜 연인처럼 굴고 싶어서 그래. 나는 그의 경직되어 가는 표정을 내 미소와 함께 전화기에 담았다. 호텔 조명 치고 사진은 나쁘지 않았다. 딸떠름해하는 그의 손을 들어 가슴 위에 얹었다. 30대 중반치고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가슴은 사실적이었다. 불륜의 현장을 대변하듯 사구려 티가 났고 둘 다 취해 보였다. 사진 잘 나왔다. 나는 방긋 웃으며 그에게 매달렸고 한 번의 정사를 더 치르며 좀 더 노골적인 사진을 몇 장 더 찍었다. 처음에는 내키하지 않던 그도 나중에는 흥이 동했는지 자세와 각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1시간 뒤 나는 호텔을 나서며 남편에게 사진 몇 장을 추려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직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아닌 듯 했다. 두 번째 상대는 남편이 간혹 욕을 하던 직장 후배였다. 30대 초반인 그는 아직 젊은 만큼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이었다. 남편이 그의 욕을 하듯 그 역시 남편의 욕을 했으리라. 그는 내가 당신하고 남편은 비교가 안 되라고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정열적이 되어갔다. 나는 더 외설적이고 추잡한 사진들을 얻어냈으며 만족했다. 후배의 자취방을 나서면서 남편에게 사진을 보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나는 슬슬 쌉쌀한 새벽 공기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노출된 살들이 새벽처럼 차가웠다. 세 번째 상대는 남편의 사촌형이었다. 남편이 그에게 약간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았다. 사춘기 시절 남편의 마음 밑바닥에서 자생하기 시작한 열등감은 끝내 뿌리를 내려 그를 머저리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올해 41라던 사촌형은 남편보다 체지방이 적었고 외모도 한결 나았으며 수입은 남편의 3배가 넘었다. 부드럽게 젖혀지는 가죽 시트의 탄성 또한 남편의 국산차보다 훌륭했다. 그는 내가 난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정에는 아무런 체제가 없었고 속옷은 한층 더 불결해졌다. 이건 내가 가져가서 삭제할게요. 나는 사진을 찍는 대신 블랙박스에 메모리를 챙겼다. 자그마한 미니 SD카드는 스마트폰의 슬롯에도 삽입이 가능했다. 나는 동영상을 통째로 남편에게 보냈다.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 까맣던 하늘이 곧 파란색으로 바뀔 시점이었다. 드디어 답장이었다. 너 미쳤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야? 안도가 스며들었다. 전화기를 꾹꾹 눌러 성실하게 메시지를 남겼다.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쳐하나 봐. 제발 용서해줘. 지금 어디야? 지금 집으로 갈게. 가서 있게 제발 용서해줘. 당장 와. 지하 주차장으로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차문을 쾅 닫고 정신없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남편의 등을 삼키고 나서 나는 전화를 걸어 흐느꼈다.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수화기 너머의 음성은 당황한 듯했지만 상냥했다. 나에게 떨지 말고 제대로 말을 해보라. 몇 번이고 다독였다. 집으로 출발하기 전 급하게 삼켰던 알코올 기운이 막 돌기 시작한 터라 발음이 어눌했다. 취한 목소리와 울 때 내는 목소리는 크게 다르지 않은 듯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는 곧 오겠다고 했다. 대답을 듣고 나서 나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다. 1, 2, 3 그리고 11. 1에서 11까지 숫자가 바뀌는 동안 심장 박동은 꼭 그만큼씩 빨라졌다. 마침내 11층이 표시됐을 때는 두 다리로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문이 열렸다. 나는 거의 기듯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환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신발을 벗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거실 등을 켜는 것이었을 테니 에어컨을 켜두고 나간 집 안은 냉장고 속처럼 추웠다. 남편이 거실 한쪽에 서 있었다. 양말이 더러웠다. 남편은 내가 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남편은 항상 차갑고 냉철한 편이었다. 내가 드러내는 감정의 잔해들을 귀찮다거나 혹은 여자들은 왜 그딴 시기야라는 말로 청소해버리는 사람이었다. 잔정이 없고 배려를 몰랐다.
남편은 뉴스와 상식을 무기 삼아 나의 무지를 핥히는 것을 즐겼다. 그런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싶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확실히 남편은 나보다 이성적인 면이 강한 것 같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거실 한복판에 등에 칼이 찔린 시체를 놓아두고서 움직였어. 내가 말했다. 뭐? 방금 움찔했다고. 움직였어. 살아있는 것 같아. 남편은 흘러내린 피로 흠뻑 젖은 바닥을 밟고 시체에게 다가가 칼을 뽑았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아 잠깐 웃음이 나왔다. 웃어. 칼을 쥔 손이 피에 젖은 채 부르르 떨렸다. 응. 웃어. 웃어. 제정신이야. 자기 언니를 두고. 이 미친 여자가. 시체는 언니였다. 늘 나보다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고상한 척 굴던 언니. 언니를 시체로 만든 사람은 나였다. 언니는 나와 체형이 비슷했으며 최근 내가 머리를 만진 뒤로는 뒷모습만으로 얼핏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언니와 1년이 넘게 나 모르는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과 언니가 몰랐던 것 뿐이다. 내가 언니와 비슷한 머리 모양을 하고 언니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이유를, 내가 꽤나 오랫동안 오늘을 계획했다는 것을. 오늘은 남편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철야 근무를 하는 날이었고 나는 우연을 가장해 만난 언니를 집으로 데려왔다. 평소에도 곧잘 집으로 찾아오던 언니에게는 모델이 평소와 같던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언니의 등을 찔렀다. 언니와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고 남편의 친구를 만났다.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냈다. 남편은 내가 보내는 전화상의 메시지를 거의 보지 않았다.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라는 사람이었고 애도 없이 매일 집에만 있는 나에게 급한 일은 결코 없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답장이 없자 후배를 만났고 사촌형을 만났다. 동영상 파일을 보내자 평소와는 다른 일이라 생각해서인지 메시지를 확인한 듯 했다. 불륜 증거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내게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시간을 맞춰 경찰에 신고했다. 곧 경찰이 들이닥칠 것이다. 신고를 받은 뒤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은 3분이라 했고 때마침 지구대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았다. 남편은 흉기를 쥐고 있었다. 나는 경찰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화가 난 남편이 나를 죽이려다 머리 모양과 옷차림이 비슷한 언니를 나로 착각해 죽인 것 같다고 진술할 참이었다. 나는 지금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에서도 겨우 내린 상태이므로 사람을 죽일 만한 힘은 없었다. 물론 내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안다. 일단 내 전화기에서 전송된 게 분명한 사진과 동영상이 문제였다. 이건 상대들에게도 전송해 두었기에 실수로 익숙한 남편의 번호를 누른 것 같다 둘러대면 어떨까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인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이었다. 어디선가 에어컨을 켜두면 시신의 온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에 흉내를 냈다. 부디 잘 통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리고 늘 나를 없는 존재로 취급하던 남편이 작은아마 교훈을 얻기를. 결국 감옥에 가는 게 둘 중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7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부설님 내에 오랜만에 인사를 갔어. 그때가 낮에 간 거니 아마 방학 때였겠지. 인사를 드리고 한참 얘기를 하던 중이야. 갑자기 날 보시고는 물가 놀러 가기로 했냐고 하시더라. 응. 나 그때 친구들이랑 주말에 수영장 가기로 했거든. 어찌 아셨냐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지. 참, 이분 무당이시지. 난 친구들이랑 수영장에 가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 정말 수영장이냐고 물으시는 거야. 어디 바다나 강 하다못해 계곡 아니냐고. 난 아니라고 했지. 그때 그냥 친구들이랑 가까운 풀장에 주말 낮에 잠깐 다녀오기로 했거든. 그러시더니 자꾸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시는 거야. 난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네 얼굴에서 자꾸 물이 느껴진대. 말은 그리 하시는데 난 알아. 그건 애들러 놀라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건 익사할 수가 있단 거였어. 그러시면서 수영장에서야 빠져 죽을 리 없지만 조심하고 절대 계획이 바뀌어도 다른 곳은 따라가면 안 된다 하시는 거야.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바뀌었을 것 같아? 안 바뀌었을 것 같아? 미안하다. 내가 희롱 좀 했다. 계획은 안 바뀌었어.
원래 계획대로 친구들과 난 수영장에 갔어. 근데 무속인들의 말은 나름 분석이 필요한 게 천기누설 안 하려고 좀 애둘러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실 때도 있어. 그냥 떠오르는 단서들을 얘기하신 거지. 그런데 수영장 가기 전날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또 셜록 홍둥이로 변신해서 열심히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짜내도 답이 안 나왔어. 수영장은 물놀이하기 진짜 안전한 곳이잖아. 물론 깊은 곳도 있긴 하지만 안전 요원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리 넓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귀신이 없어. 난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장을 그리 많이 다녔어도 수영장에서 물귀신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오히려 수영장 탈의실 같은 곳에서는 본 적이 있어도 말이야. 그럴 땐 없어질 때까지 딴짓하며 기다리거나 아예 그날은 안 가거나 수영 중 돌아다니는 게 보이면 도망은 온 적이 있는데 풀 내부에 있는 귀신은 못 봤어. 그런데 그리 안전한 곳에서 익사수가 있단 건 심장마비 외엔 없잖아. 준비 운동도 철저히 하고 18살 강철 심장이 수영장 들어가서 심장마비가 걸린다. 그러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 벌떡 일어났어. 우리가 가기로 한 그 수영장. 계곡 옆에 계곡물 그대로 바다하는 수영장이었어. 물 귀신이구나. 거기라면 충분히 물 타고 수영장에 들어올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럼 상당히 위험하지. 태양이 쨍쨍 쬐는 대낮이지만 수영장 특성상 부적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난 맨몸이잖아. 난 다음날 친구들과 만나 그 수영장에 갔어. 딴 데로 바꾸고 싶었지만 다수의 의견이라서 가보니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 일반 어른들이 놀고 있는 풀을 유심히 살폈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와보겠더라고. 그래서 내 다리로 유인했지. 발끝을 살짝 물에 담그고 찰랑찰랑 나 잡아봐라. 그리고는 매의 눈으로 풀을 살피는데 갑자기 내 눈의 풀 가운데쯤에서 사람이 물에서 움직일 수 없는 속도로 내 쪽으로 쭉 빠르게 오는 게 보였거든. 진짜 한 놈 있더라고. 수영을 포기하고는 난 대부분의 시간을 헐벗은 누나들 몸매 감상과 짐 지키기 그리고 핫바등 군것질과 큰 풀 10m쯤 옆에 있는 작은 풀에서 유아들과 좋은 삼촌 코스프레하며 놀았어. 물엔 들어가 봐야잖아. 거긴 맨땅이 중간에 있어 건너오지도 못하고 와도 내 종아리 겨우 오는 팔세미만 놀던 데야. 사람들 어찌해보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대. 그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익사시키긴 거의 불가능한 곳이니까 말이야. 일반인은 무리지만 나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부적도 안 가지고 있는 나라면 아마 충분히 딴 사람 눈 가리고 홀릴 수 있었을 거야. 내가 유아용 풀에서 놀 때도 넘어오고 싶어 환장을 하더라고. 내가 나가서 일부러 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수영장 테두리 따라 동물원 물개처럼 쫓아다니더라. 물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나름 물귀신 끌고 다니며 조련하는 재미는 있었어. 그래도 그분 경고를 소홀히 생각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었으면 나는 멋모르고 뛰어들었을 테고 난 진짜 다음날 조간신문에 났을지도 모르지.